옛날 우화골이라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봉단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댁인 윤씨마님 댁에 여종으로 들어갔지요. 봉단이는 무척 눈치가 빠르고 언변도 좋아서 마님은 곧 그녀를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겉으로는 인심후하다 소리를 듣던 윤씨마님이었지만 속마음만큼은 돈 한 푼이 아까워 밤낮으로 계산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무얼 베풀면 내일 몇 배로 거둬드릴까? 같은 생각을 놓지 않았으니 동네에서도 마님이 돈 욕심은 최고라며 은근히 알았을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비단 두루마기로 곱게 치장한 선비가 윤씨 마님 댁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격식 있는 옷차림에 얼굴엔 여유로운 웃음이 번져 있었지요. 마님, 말씀으로만 듣던 분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큰 영광입니다. 듣던 대로 고우시고 기품이 넘치십니다. 저는 진사골에서 온 정선비라 하옵니다. 그런 소리는 하도 들어서 이젠 귀가 다를 지경이오. 그러니 빈말은 그만두고 정선비께선 무슨 일로 날 찾아오셨소? 정선비는 곱게 싸둔 보자기를 품에서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엔 반짝이는 은괴 4덩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마님께 이 은괴를 구입해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원래 임금님 하사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물건인데 집안에 급히 돈 쓸 일이 생겨 일부를 내놓게 됐습니다. 시세로는 한 덩이에 1000냥씩, 넉넉히 4000냥은 받을 물건입니다만 사정이 급해 2000냥에 드리겠습니다. 윤씨 마님은 은괴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표면은 제법 그럴싸했지만 은괴라는 것을 직접 본 건 처음인지라 진품 여부는 가늠할 수 없었지요. 가보라 했으니 진짜겠지? 차림새나 말투도 사기꾼 같진 않고 반값이라니 이득일 수도 있겠군. 그렇게 마님은 2000냥을 내주고 은괴를 넘겨받았습니다. 한껏 흐뭇한 미소도 지었지요. 며칠 뒤 은괴를 되팔아 이문을 남기려던 마님은 은장이를 불러 감정을 맡겼습니다. 이보게 이 은괴를 팔 생각인데 감정 좀 해보게나. 요즘 은괴 시세가 얼마나 되는가? 예, 마님. 자세히 보겠습니다. 은장이는 은괴를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님,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좀 수상합니다. 무게가 살짝 다르고 진짜 은보다 소리가 둔하옵니다. 겉면을 살짝 긁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어서 긁어보게. 눈으로 확인해야겠네. 칼끝이 은괴를 긁자 은색 표면 아래로 검푸른 쇳빛이 드러났습니다. 예, 마님. 이건 속이 철입니다. 겉에 얇게 은을 입힌 가짜지요. 그 말을 듣자 윤씨 마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사기를 당하다니 내가 이렇게 어수룩했단 말이냐. 그러다 보니 집안은 음울해졌고 마님은 며칠째 말 한마디 없이 방 안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윤씨 마님 댁으로 들어온 지 몇 달 안 되는 어린 여종 봉단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마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마님, 소인에게 사기꾼을 잡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린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정신 사납게 말고 그냥 나가보거라. 하지만 봉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누운 마님의 모습이 안쓰러워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님 정말 속는 셈치고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잘하면 그 사기꾼을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수로 사기꾼을 잡는단 말이냐? 소인에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꾸나. 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봉단이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은괴로 마님께서 큰 이문을 남기셨다는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걸로 이문을 받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마님께서 이 은괴를 다른 대감댁에 되팔아 큰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 그 사기꾼은 욕심을 부려 다시 나타날 겁니다. 마님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소문은 어떻게 내겠다는 거냐? 그건 제가 장터에 가서 슬쩍 흘리고 오겠습니다.
그리하여 봉단이는 장터의 이빠른 안악과 말 많기로 소문난 이웃들을 찾아가 자연스럽게 말을 흘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님이 은을 팔아서 꽤 큰 이문을 보셨대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았더니 여기저기서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섰다나 뭐라나. 우리 마님은 정말 돈을 쉽게 잘 버신다니까. 정말 대단하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고 시전 상인들과 업자들 사이에서 정선비의 은계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옳았구나. 이제 곧 정선비가 오겠지? 그나저나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야겠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정선비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시 윤씨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말투는 여전했지만 속으론 들떠 있었습니다. 마님, 들었습니다. 그 은괴로 제법 재미 좀 보셨다지요? 그럼요. 덕분에 대감되게 되팔아 이문을 톡톡히 받지 뭐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더 팔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하, 사실 다 팔긴 아까운 물건이지만 요즘 집안에 일이 많아 가세가 좀 기울었습니다. 은괴 몇 덩이 더 내놓을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럼 잘 됐군요. 내가 지난번에 이득을 좀 봤으니 이번엔 조금 더 쳐드릴 수도 있겠네요. 혹시 얼마를 원하십니까? 정선비는 안심한 듯 다시 은괴 4덩이를 꺼냈습니다. 이 은괴 4덩이, 지난번보다 1000냥만 더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이번에는 거래 전에 감정은 꼭 받아야겠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감정인과 사또가 안채에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감정인과 사또로 인하여 정선비는 화들짝 놀라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이미 포졸들이 대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감정 결과는 똑같았고 정선비는 현장에서 사기죄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리하여 윤씨 마님은 봉단이의 기지 덕에 사기를 면할 수 있었죠. 봉단아, 어린 내가 이렇게 꾀가 밝을 줄이야. 내가 제갈공명을 곁에 두고 산 줄을 몰랐구나. 그 후로 마님은 봉단이를 귀하게 여기며 늘 곁에 두고 살아갔고 봉단이는 윤씨 댁에서 점점 신뢰받는 여인이 되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 욕심이 많은 윤씨 마님 댁의 사건은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번듯하게 생긴 선비가 윤씨 대문을 두드렸죠. 이보시오. 이 집 주인 되시는 마님을 좀 뵙고 싶소. 다급한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문틈으로 힐끗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마님은 아무나 안 만나십니다. 잡상인이 너무 많고 특히 사기꾼도 많아서 말이오. 그러자 선비는 조용히 보따리를 열어보였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흰 백자가 들어있었지요. 나는 중국으로 가는 역관이요. 불행히도 노자를 몽땅 도적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귀한 흰달 도자기를 담보로 삼아 돈을 빌리고 싶으니 마님께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인은 도자기의 고운 빛깔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라 이내 윤씨 마님께 알렸지요. 마님은 뭔가 흥미롭다 싶어 중문 밖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자네가 정말 역관이란 말인가? 예, 나란 일을 하는 역관 장원이라 합니다. 마님은 선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았습니다. 역관이 도적대를 만났다 치면 의뢰 관가에 신고하는 게 정석 아닌가? 그런데 어찌 우리 집을 찾아온 게야? 관가에 갔지만 지금은 여비를 마련할 돈이 없다 라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이 마을에서 돈 많고 인심 좋기로 유명한 윤씨 마님을 찾아가 임시로 변통해보라고 하더군요. 마님은 속으로 오오라, 이 자가 돈이 급하니 내게 온 거로구나. 그렇다면 급전이 필요할 테고 높은 이자를 요구해도 돈을 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론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돈이 급해서 온 것이로구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네를 믿고 돈을 빌려준단 말인가? 그리고 빌려준다면 내겐 무슨 이익이 있는가? 당연히 빈손으로 돈 좀 달라 하면 제가 사기꾼이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귀한 물건을 담보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도자기를 보시지요. 선비가 조심스럽게 보자기에서 흰달 도자기를 꺼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듯 매끈하고 고운 자태가 한눈에 보기에도 특별해 보였지요. 이 도자기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진귀합니다. 값이 10,000냥이라 해도 싸지요. 하지만 지금 제가 급히 필요한 돈은 5,000냥뿐. 그래서 5,000냥만 빌려주시면 중국에서 돌아올 때 10,000냥을 드리고 도자기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마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5,000냥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마님은 앉아서 큰 이익을 남긴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자네 설마 사기꾼은 아니겠지? 나란 일 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면 그 책임이 무겁다는 걸 잊으면 안 되지. 정말 억울하오. 제가 역관이라는 걸 곧 알게 되실 텐데 사기꾼이라니요. 마님은 겉으론 의심하는 척하면서도 속마음은 이미 결정난 듯 했습니다. 5,000냥이라 결코 적은 돈은 아니네. 정말 10,000냥짜리 도자기가 맞는지 감정사에게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만 지금은 당장 떠나야 해서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체하면 나라의 일에 제가 차질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님은 순식간에 머리를 굴렸습니다. 혹시나 진짜라면 대박. 설령 조금 손해보더라도 놓치기 아깝다. 결국 점잖은 척 목소리를 깔고 대답했습니다. 좋네. 내가 나란 일을 돕는다 생각하고 빌려주겠네. 대신 약속은 꼭 지켜야 하네. 마님, 인심이 후하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돌아올 때 10,000냥 꼭 가져오겠습니다. 그 길로 선비는 윤씨 마님에게서 5,000냥을 받아들고 문 밖을 나서면서 환히 웃었습니다. 마님은 선비가 떠난 뒤에도 도자기를 들여다보며 은근히 뿌듯해했습니다. 흐흐. 이런 횡재가 다 있나? 앉아서 5,000냥을 남기다니.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떡이구먼. 어젯밤 꿈자리가 좋았던 것이야. 그러다 보니 어느덧 역관이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나가게 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선비는 깜깜무소식이었지요. 처음에는 중국 다녀오는 길이니 늦을 수도 있지 하며 기다렸지만 점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마님은 혹시 이 도자기가 가짜가 아닌지 이 마을에서 도자기에 가장 정통한 도공대장을 불러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공대장, 자네가 이 동네에선 도자기를 제일 잘 본다 들었네. 내 이 도자기를 좀 감정해 주게나. 마님은 비단 보자기에 고이 쌓은 도자기를 조심스레 펼치며 잔뜩 기대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백자를 본 적이 없다네. 달 그림자가 비치듯 아름답지 않은가? 10,000냥짜리라는데 사실이면 내가 크게 수고비를 줄 테니 자세히 살펴봐 주게. 도공은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님, 이거 아무리 봐도 시장에서 흔하게 파는 값싼 도자기입니다. 잘 쳐줘야 몇 푼 안 될 텐데요. 이런 흔한 도자기는 어디서 났답니까? 아까 10,000냥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10,000냥에 파셨다가는 사기꾼으로 관가에 끌려갑니다. 마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 10,000냥은커녕 몇 푼밖에 안 된다고? 내가 무려 5,000냥을 빌려줬는데. 도공은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양이며 빚어낸 방식이 그냥 흔한 백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5,000냥. 10,000냥이 저절로 굴러들어올 줄 알았건만 사기당했구나. 결국 마님은 밥도 넘기지 못하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며칠을 우울해했습니다. 집안 식솔들은 우왕좌왕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건 바로 영특한 봉단이였던 것이죠. 봉단이는 마님 곁에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잃은 돈을 되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속이려 작정한 사기꾼인데 어떻게 찾는단 말이냐. 사기꾼도 결국 욕심이 많기에 다시 돌아올 구실을 만들면 됩니다. 돌아올 구실이라니? 무슨 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냐? 이번에도 너에게 좋은 계책이 있단 말이냐? 그러려면 우선 도자기가 깨졌다는 소문을 크게 내야 해요. 마님은 귀가 쫑긋했죠. 깨졌다고 소문이 나면 정말 다시 나타날까? 예, 그 비싼 도자기를 깼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면 분명 다시 찾아올 겁니다. 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봉단이의 말대로 했습니다. 소문을 잘 내기로 소문난 춘심댁을 통해 순식간에 마을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머,
그 윤씨 마님 댁에 귀한 도자기를 깨먹어서 마님이 드러누웠다더라니까. 결국 반나절 만에 윤 씨의 흰달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파다해졌지요.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선비 장원이 만냥이 든 도자기를 들고 호기롭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님, 그간 무고하셨지요? 약속한 만냥을 가져왔습니다. 맡겨둔 도자기를 찾으러 왔지요. 마님 덕분에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소 좀 늦었는데 약속한 만냥을 준비해왔으니 제가 맡긴 도자기를 내어주시지요. 마님은 미리 봉단이가 알려준 대로 풀이 죽은 척하다가 머슴을 불렀습니다. 머슴이 들고 온 도자기는 흠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멀쩡한 도자기를 본 순간 사기꾼은 화들짝 놀랐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말하고 말았답니다. 어찌 된 일이요? 소문에 깨졌다더니. 아니, 누가 그런 소문을 냈단 말인가? 이 도자기가 얼마짜린데 내가 함부로 다루겠소? 이렇게 멀쩡하다오. 선비는 깜짝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인이 속이려 했던 마님에게 역으로 당한 꼴이 되었으니 순식간에 당황해 도자기를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어허, 어디 가나. 그래도 이 도자기는 갖고 가야지. 결국 마님은 선비가 내놓은 만냥을 그대로 손에 쥐게 되었고 그리하여 빌려주었던 5,000냥뿐만 아니라 5,000냥의 이익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오라, 이번에도 봉단이 내 덕에 살았구나. 아이고, 내 돈만냥. 돈 욕심 많은 마님이라 해도 봉단이의 지혜와 충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봉단이를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봉단아, 이번 일은 정말 내 덕분이다. 그 얄미운 사기꾼에게 홀랑 속아 넘길 뻔한 내 피 같은 돈을 돌려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니? 이제 종살이 그만할 수 있게 해주마. 그리고 우리 집 하인 중 마음에 드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도 면천시켜서 너희 둘이 함께 평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마. 봉단이는 감격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어찌 갚아야 할지요. 그리하여 윤씨마님 집에는 잘생기고 힘 좋은 머슴들이 많이 있었지만 봉단이는 검돌이라는 수더분하고 성실한 청년을 선택했습니다. 검돌이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마음씨도 착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검돌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랑 혼인하여 살 거야? 봉단아, 내 마음 알자녀. 난 오래전부터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구먼. 결국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마님으로부터 작은 집을 하사받아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지만 곧 시름이 생겼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검돌이도 가진 것이 없으니 뭘 해도 큰 돈을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날이 갈수록 생활이 팍팍해지자 봉단이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저녁 봉단이가 남편 검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먹고 살기 급급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제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가난을 벗어나려면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검돌이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어요. 나도 노력 중이오만 가진 게 있어야 뭘 하지 않겠소. 집도 조그맣고 땅이라곤 한 평도 없고 자본이라곤 쥐꼬리만큼도 없잖소. 봉단이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지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직접 나서보려 해요. 사실 마음속에 생각해둔 계책이 하나 있거든요. 검돌이는 봉단이의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봉단이의 계책이 궁금해져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지혜로운 건 내 이미 알고 있지. 그래서 이번엔 무슨 꾀를 내어 돈을 벌겠다는 것이오? 혹시 누군가에게 사기를 칠 건 아니지?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획을 자세히 말하긴 이르고요. 다만 시작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우린 손에 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님을 찾아가 미천을 융통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봉단이는 곱게 옷을 차려입고 윤씨마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엔 여종으로 지냈지만 이제는 면천한 몸으로 당당히 마님 댁을 방문하였어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예전 동료 하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봉단이 아니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시집 가더니 얼굴이 환하게 피었구먼. 아주머니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저야 잘 지내려 애쓰고 있답니다. 아주머니도 잘 지내셨지요? 그런데 마님께서는 별거 없으신가요? 변함없이 바쁘시지만 안채에 계시니까 들어가 봐. 마루에 앉아있던 윤씨 마님은 봉단이를 보자 반가운 기색으로 벌떡 일어나 봉단이를 맞이하였지요. 어이쿠, 봉단이가 웬일이냐? 신혼체미가 괜찮은 모양이지? 내 몸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하하, 마님. 덕분에 잘 지냈더니 고소한 냄새가 몸에 배었나 봅니다. 마님도 별거 없으셨지요? 마님과 봉단이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잠시 분위기가 풀리자 마님이 본론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안부 물으러 온 것은 아닐 테고 갑자기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일로 왔는가? 봉단이는 허리를 숙이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사실 다름이 아니라 마님께 도움을 부탁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새로 벌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마님은 봉단이의 능력을 높이 사는 터라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봉단이라면 뭘 해도 잘할 것 같구먼.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 거니?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길래? 계획대로 하려면 1000냥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님이 잠시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1000냥이라고? 만만치 않은 액수인데 대체 뭘 하려는 건가? 봉단이는 혹여 마님이 지나치게 간섭하면 일이 복잡해질까 싶어 전부를 말하진 않고 대략만 설명했습니다. 요즘 시전에 쌓여 있으면서도 제값을 못 받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먼저 싹 사놓았다가 시세가 오를 때 팔아서 이문을 남기려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사들일 만한 미천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고 있지요. 마님은 봉단이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또 한 번 기막힌 꾀를 부리려는 거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겠는데 만에 하나 이 일이 안 되면 어쩌나? 봉단이는 고개를 들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마님, 지금껏 제가 손실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한몫 크게 잡을 욕심보다 남편이랑 입에 풀칠할 만큼만 벌면 만족이에요.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사고 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자 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동안 내가 실수한 적은 없었지. 그래. 기왕이면 내가 힘이 돼주지. 1000냥을 빌려주겠네. 하지만 기한은 어떻게 하겠느냐?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까지 더해 갚겠습니다. 사실 잘 풀리면 석 달이면 될 거예요. 오라. 석 달이라. 아주 자신만만하구먼. 좋아. 기대해 보겠다. 마님은 안채에 들어가 1000냥을 보자기에 싸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네. 봉단이라면 다 잘 해낼 거라 믿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꼭 좋은 소식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봉단이는 1000냥의 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검돌이에게 우리 이번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해봐요. 라며 환하게 웃었지요. 이제 곧 날이 추워질 것을 예상하여 봉단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서방님, 한약재 시장에 가서 말린 도라지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혹시 지금 가격이 낮다면 미리 사두면 좋을 테니까요. 검돌이는 마을 시전 이곳저곳을 돌고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약방마다 말린 도라지가 잔뜩 쌓여 있대. 작황이 좋아 공급량이 많았는데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아 한 근에 고작 2푼. 세 근이면 5푼에 준다더군. 봉단이는 그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며 결심했습니다. 좋았어. 지금 가격이 바닥이네. 마침 마님께 빌린 1000냥도 있으니 일꾼들을 고용해 몽땅 사드려요. 시세가 오르면 큰 이득이 날 거예요. 검돌이는 살짝 겁이 났지만 이전에 봉단이의 기질을 많이 봐왔기에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봉단이는 즉시 시전 약방마다 일꾼을 보내 남아도는 도라지를 죄다 사들이게 했습니다. 도라지가 보이면 전부 사오세요. 값을 깎으려고 애쓰진 말고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방 주인들은 쌓여있던 도라지를 한꺼번에 팔 수 있어 날아갈 듯 기뻐했습니다.
이보게, 늦가을에 도라지를 이렇게 대량으로 사가는 손님은 처음이네. 안 그래도 재고 때문에 골치였는데 잘 됐다오. 결국 며칠 만에 시전에서 말린 도라지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라지가 바닥나자 시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환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양반집 부녀자들도 반찬용 도라지를 찾으니 수요가 금방 올라간 것이지요. 아이고, 손님들이 도라지를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계속 가다간 장사를 못 해먹겠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근에 2푼이던 도라지가 서너 배로 뛰어 8푼, 9푼까지 상승했습니다. 그걸 본 봉단이는 검돌이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이제 우리가 쌓아둔 도라지 중 일부를 내다 팔아요. 아직 겨울이 더 남았으니 완전히 다 풀진 말고 조금씩만 파는 거예요. 그래도 몇 배 이문이 날 겁니다. 검돌이가 도라지 일부를 장터에 풀자 음식 재료 상이며 약방 상인이며 서로 먼저 사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쪽 먼저요. 우리가 먼저 주문을 해놓았지요. 나도 어제부터 찾아다녔어. 우리 가게도 도라지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 뭔가. 그렇게 봉단이는 단숨에 큰 이문을 챙겼습니다. 며칠 뒤 잠시 시세가 다소 내려가 안정되자 봉단이는 다시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서방님, 가격이 내려갈 때가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은 시세가 떨어졌다고 쳐다보지 않을 테니 우린 그 틈에 또 사들여야 합니다. 아니, 팔아서 이득을 봤는데 또 사자고? 그냥 팔아치우면 될 것을. 겨울은 아직 길어요. 게다가 우리같이 평민들이 감기에 걸리면 비싼 한약을 지어 먹을 수 없고 도라지로 기침을 달래니까 앞으로 도라지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 거예요. 올겨울은 더 춥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이번에 재고를 싹 쓸어버려야 해요. 검돌이는 또다시 일꾼들을 모아 도라지를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시중에 도라지가 또 한 번 바닥나 버려 이번에는 아예 20푼 이상까지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검돌이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허, 이게 정말 꿈인가? 2푼 하던 도라지가 20푼이라니. 우린 이제 부자가 됐어. 당장 다 팔아치우고 떼돈을 법시다. 봉단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분명 주변 상인들이 욕심을 부려 더 높은 가격을 부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한꺼번에 풀죠. 봉단이의 입가엔 엷은 미소가 띄어졌고 다음 계책을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서방님, 아직 마지막 한 수가 남았어요. 우리가 도라지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걸 이용해 더 욕심을 부릴 장사꾼들도 생길 겁니다. 좀 더 부추겨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나서 한 번에 팔면 더 큰 이문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가격을 더 올린단 말이오? 검돌이는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곧바로 봉단이는 새 일꾼들을 고용해 시전 곳곳에서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어디 지방에서 도라지를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 사들인다더라. 지금 구해다 팔면 엄청난 이윤이 남는다나 봐. 또 다른 일꾼들은 약방이나 음식점을 돌며 일부러 도라지 사요. 값이 좀 비싸도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게에 사들인 도라지를 잔뜩 지고 다니게 하였지요. 그러자 약방 주인들이나 식재료 상인들 사이에서 도라지를 구하려는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답니다. 이봐, 서둘러 도라지를 사둬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가격이 더 오른다잖아. 올해는 도라지 가격이 들쑥날쑥한 것이 웬일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럴 때 도라지를 구입해서 한몫 단단히 챙겨야지. 안 그런가? 시장이 최고조로 들썩이자 봉단이는 모아둔 도라지를 한꺼번에 풀어냈습니다. 도라지는 순식간에 한 근에 50푼까지 거래되며 전량 팔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도라지가 순식간에 팔리자 도라지 삽니다. 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췄고 비싼 값에 도라지를 사놓고 팔 데가 없어진 상인들은 울상을 짓게 되었지요. 결국 봉단이는 천냥으로 시작해 몇 달 만에
5천냥 가까운 재산을 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일에 부자가 되다니 당신 지혜는 정말 대단하오. 후, 겨울철 도라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찾을지 미리 알았을 뿐이에요. 가난을 벗어나려면 머리를 잘 쓰고 과감히 실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큰 돈을 번 봉단이는 약속대로 윤씨 마님께 1,000냥의 원금과 이자로 100냥을 마련했어요. 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돈이 든 보자기를 들고 윤씨 마님 대문을 두드리니 하인이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했지요. 어머, 봉단이 아니냐? 오랜만이네.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네. 낭군님이 잘해주나 보네. 에이, 아주머니 농담은 여전하셔요. 마님 안에 계시지요? 그려, 어서 들어가 봐. 하인의 안내를 받아 앞마당에 들어서니 윤씨 마님이 마루에 앉아 있다가 봉단이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오, 봉단이 왔구나. 표정을 보니 장사가 잘 됐나 보구먼? 예, 마님. 덕분에 대성공이었습니다. 여기에 빌렸던 1,000냥과 제 마음을 담은 100냥을 더해 마련했습니다. 묵직해 보이는 보자기를 본 마님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지만 이미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휴, 내가 이윤을 보려고 자네한테 돈을 빌려준 건 아닌데 이렇게 이자까지 갖고 오다니 역시 봉단이는 대단하구먼. 봉단이는 고개를 숙여 거듭 인사를 하며 말하였어요. 만약 마님께서 1,000냥을 기꺼이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제 계책은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모든 건 마님 덕분입니다. 마님은 잠깐 망설이는 척하다가 결국 환하게 웃으며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하하,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네. 면천하여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하구먼. 차 한 잔 나누세. 마님은 하인에게 매실차를 내오라고 시키고 봉단이를 곁에 앉혔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내가 돈 욕심이 좀 많잖나.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성심껏 해주니 어찌 기쁘지 않겠나. 앞으로도 좋은 생각 떠오르면 먼저 나한테 얘기해 주겠지? 물론이지요, 마님. 더 이익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생기면 언제든 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봉단이와 윤씨 마님은 한층 더 두터운 신뢰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후 봉단이는 번듯한 새집을 짓고 남편 검돌이와 자식들과 함께 부유하고 평온한 삶을 보냈습니다. 본성마저 잃지 않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누고 흉년이면 곡식을 내어줄 정도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요. 오늘날이라면 매점매석이라며 문제될 일이나 옛 시절이기에 가능했던 해프닝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과감히 도전하면 가난을 벗어날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작은 기회를 크게 만드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봉단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진짜 운명을 바꾸는 힘 아닐까요? 들꽃 야담 구독자 여러분도 작은 것이라도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님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업어 키운 도련님의 비밀. 옛날 어느 명문가의 부잣집 최대감은 3대 독자로 태어나 일찍부터 가문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이 집안에 염원인 후사가 생기지 않았지요. 민씨 부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며 서둘러 소시를 드리자고 간곡히 청했지만 최대감은 오로지 정실 부인 민씨에게서만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서 나온 아이가 이 집안의 가문을 잇도록 하고 싶소. 부인, 그러니 너무 애태우지 마시고 마음을 편히 가져야 회임을 빨리 하지 않겠소? 라며 늘 민씨 부인의 마음을 위로하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씨 부인이 암자에서 기도하고 돌아온 그날 밤 대문 밖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인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문 밖으로 달려나가 보니 무명 보자기에 몇 겹 쌓인 채 달덩이처럼 복스러운
사내 아이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인이 조심스럽게 안고 들어오자 최대감 부부는 깜짝 놀라면서 아기를 보자 민씨 부인은 어머, 참 복스럽게도 잘생겼구나. 대감, 아무래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인 것 같습니다. 걷어들여 잘 키우시지요. 라며 반갑게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대감은 이 상황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부인의 간곡한 설득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지요. 그럽시다. 아무래도 당신이 부처님께 시주하고 돌아온 선물인 것 같소.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감 부부와 하인들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달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들어왔을까? 하고 부인은 감격스러웠지만 한편으로 막 태어난 아기의 젖을 어떻게 먹이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 젖이 돌 리가 없어서 당장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했어요. 결국 불이 나게 하인들을 시켜 젖을 먹일 유모를 급하게 구하기로 했지요. 마을에는 간혹 부잣집에 젖동량을 해주는 안악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대감집에 계속 상주하며 젖을 먹이고 키워줄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소문 끝에 사람들의 추천으로 몇몇 여인이 자청하여 대감집 문을 두드렸으나 대체로 아기 낳은 지 오래되어 젖이 말랐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쳐갈 즈음 허름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 대문 앞에 조심스레 나타났습니다. 혹시 유모를 구한다고 하여 왔사옵니다만 저는 이 근처 작은 마을에 사는 여주댁이라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으며 태도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인들이 영문을 물어보자 여주댁은 갓 태어난 아기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젖이 남아 있습니다. 아기를 잃어 크게 상심했는데 혹여 다른 아이에게라도 젖을 물릴 수 있다면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조용히 대답하였지요. 부잣집답게 까다로운 조건이 몇 가지 있기는 했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던 터라 민씨 부인은 직접 여주댁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주댁은 외양은 허름했으나 말투가 온화하고 눈빛이 어지럽으며 무엇보다 지금 당장 젖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기가 한창 배가 고플 텐데 지금 곧 젖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민씨 부인이 간청하듯 묻자 여주댁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여주댁은 아주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울고 있던 아기는 이내 울음을 그치고 열심히 쪽쪽 빨아 젖을 먹었지요. 이를 지켜보던 최대감 부부와 하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만세라도 부를 듯 기뻐하였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구세주라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하여 허름한 차림새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상하고 차분하며 성실해 보이는 여주댁이 최대 감집 유모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모두 하늘이 아이를 내려주시더니만 함께 돌봐줄 은인도 보내셨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정성껏 잘 보살펴 주시게 우리 집안의 소중한 복덩어리라네. 최대감이 특별히 당부하자 여주댁은 깊이 허리 숙여 예를 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련님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갓난아기와 유모가 최대 감집에 들어온 날 마당에는 따스한 볕이 반기기라도 하듯 포근하게 쏟아졌고 민씨 부인은 넝쿨째 들어온 행운의 한박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무겁던 집안 공기도 어둠을 밝히는 보름달처럼 환해져 커다란 경사가 난 집 분위기였지요. 최대감은 곧 유명한 한학자에게 특별히 의뢰하여 돌을 일깨우고 학식이 풍부하다는 뜻을 가진 도식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식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성장하였지요. 최대감 부부는 도식의 재롱에 매일 웃음꽃을 피우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집안은 온통 아기의 깔깔 웃는 소리로 울려 퍼졌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옛 정치와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도식이 3살쯤 되는 어느 날 민씨 부인이 말하였어요. 도식아, 네, 어머니. 이제 도식이가 젖도 뗄 겸 밤에는 이 어미하고 잠을 자는 것이 어떻겠니? 그러자 옆에 있던 유모가 화들짝 놀라며 마님, 도련님은 아직 밤에 기저귀도 갈아주어야 하고 가끔 젖을 찾는지라 마님께서 번거롭고 힘드실 겁니다. 아직은 소인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여주댁, 뭘 그리 화들짝 놀라는가? 이제 슬슬 젖도 떼고 기저귀도 떼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도식아, 어떠니? 어미하고 자겠니? 어머니, 저는 싫사옵니다. 유모하고 자야 배가 고프면 젖을 먹지요. 도식의 솔직한 말에 민씨 부인은 내심 섭섭해하며 말하였지요. 도식이는 이 어미보다 유모가 더 좋구나? 어미가 서운하구나. 여주댁은 회심의 미소를 살짝 지었지요. 도식에게서 한치의 눈도 팔지 않고 돌봐주는 여주댁의 보살핌과 최대감 부부의 애지중지 넘치는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지요. 세월이 흘러 도식은 7살이 되어 건넌 마을 소문난 학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감집 애지중지 외아들이다 보니 머슴 춘복이가 매일 업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학당이 끝난 뒤에도 도식은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놀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도식은 어느 날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꾀를 내기로 했지요. 늘 자신의 옆을 지키고 있는 춘복이를 떼어내는 방법을 구상해냈답니다. 춘복아, 오늘 점순이가 감자를 캔다고 하더구나. 춘복이 내가 가서 도와주거라. 도식은 춘복이가 여종 점순이를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지요. 점순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갈 것이야. 하는 생각에 속으로 작전을 짠 것입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요. 저는 도련님 학당 수업이 끝나면 꼭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점순이에게 갈 수는 없어요. 마님께서 아시면 소인놈 큰 경을 칠 것입니다요. 도식은 춘복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달콤하게 말했지요. 춘복아, 점순이가 그 많은 감자를 혼자서 캐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오면 점순이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집에 갈 수 있단다. 그리고 학당 친구들도 있으니 함께 가면 되지 않겠느냐? 내 걱정은 말고 어서 점순이 감자 캐는 걸 도와주고 오너라. 춘복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사실 그는 평소 점순이와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집안일에 매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던 차였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점순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고 고백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나지 않았지요. 춘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도련님 약속하셔야 합니다. 학당이 끝나는 대로 곧장 집으로 돌아가실 거죠? 소인은 점순이 감자 캐는 걸 도우러 가겠습니다요. 그래, 약속할게. 속으로 아싸. 를 외치던 도식은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다는 생각에 콧노래까지 흥얼흥얼했습니다. 도식은 학당 수업을 마치자마자 춘복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곧장 친구들과 개울가로 달려갔습니다. 물수 제비뜨기며 물장구를 치며 따스한 볕 아래서 마음껏 뛰놀았지요. 물장난이 점점 길어지면서 옷이 흠뻑 젖어버렸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신이 났습니다. 어느새 해는 기울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도식은 슬며시 겁이 났습니다. 젖은 옷을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면서도 그래도 살금살금 들어가면 들키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도식이 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최대감 부부는 물론 여주댁 그리고 하인들이 모두 뒤섞여 도령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 모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며 춘복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속을 태우고 있었어요. 결국 흠뻑 젖은 옷차림으로
슬쩍 마당을 통과하려던 도식이 애타게 문 앞을 서성이던 최대감과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도시가 어찌된 일이냐? 어디서 이 꼴로 돌아온 것이야? 이렇게 늦도록 소식이 없으면 집에서 걱정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벗들과 재미나게 놀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만 이렇게 늦고야 말았습니다. 소자 합당한 벌을 받겠사옵니다. 그래. 춘복이를 점순이에게 보낸 것도 친구들과 놀기 위함이었더냐? 네, 아버님. 맹랑하구나. 오늘 일은 그냥 묵과할 수 없으니 어서 회초리를 갖고 오너라. 최대감은 도식의 종아리를 걷게 하여 회초리로 세차게 내려쳤습니다. 도식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퍼지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춘복은 무릎을 꿇고 대감마님, 도련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소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소인이 도련님을 잘못 모신 죄이옵니다요. 춘복이 자기 잘못이라고 목 놓아 울면서 도식을 옹호했지만 최대감은 도식의 종아리를 더 세차게 내리쳤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여주댁은 차마 최대감 앞에 나서지 못하고 안타까워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맞고 끝낼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으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말리고 싶었지만 최대감의 노여움은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여주댁을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원댁이 말하기를 아니 여주댁이 도련님 엄마 같네. 아무리 젖을 물려 키웠다고 그래 안타까워 울 수 있는가? 라며 여주댁을 힐긋힐긋 보며 침몰아도 되냐는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지요. 그날 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도식은 종아리를 어루만지며 고통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주댁이 약그릇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약 발라드리러 왔어요. 도식은 애처로운 눈으로 여주댁을 쳐다봤고 애틋한 연민이 서려 있는 듯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도련님, 많이 아프시지요? 앞으로는 학당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제 마음이 이리 아픈데 대감마님과 안방마님 심정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주댁은 조심스럽게 종아리 상처 위를 부드럽게 발라주었습니다. 도련님은 훗날 훌륭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부모님 곁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부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이상의 실수는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도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친구들과 실컷 놀고 싶었어요. 이제는 놀고 싶어도 참고 학당 공부도 열심히 하여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게요. 도식의 어르스러운 대답에 여주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벌써 이렇게 성장하였다니 도련님은 훌륭하게 잘 크실 거예요. 도식은 여주댁의 따뜻한 위로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유모,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여주댁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도련님, 오늘은 이 유모가 옆에서 함께 자드릴까요? 라며 청하자 도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은 오랜만에 유모 품에서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참으로 오랜만에 여주댁의 품으로 들어간 도식은 아픔도 잊은 채 새근새근 포근한 잠이 들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도식이 청년이 되었답니다. 한문과 경전, 과거 시험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던 도식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공부 탓에 자꾸만 졸음이 몰려왔지요. 도식은 머리를 맑게 할 겸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다들 고요히 잠들어 있는 시간에 싸늘한 바깥 공기에 정신을 가다듬으려 도식은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부모님이 머무는 안채 근처를 지나게 되었지요. 마침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 불빛이 새어나오는 틈으로 부모님의 대화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들려오는 말소리에 도식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우리 도식이가 의젓하게 잘 자라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오. 처음 업둥이로 데려왔을 때만 해도
과연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빛낼 수 있을까 걱정도 컸다오. 그러게 말입니다. 보자기에 쌓인 채 대문 밖에 버려져 울던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듬직하게 자라서 과거 시험까지 준비하다니요. 이 모두가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도식은 업둥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쾅 내려앉았습니다. 늘 부모님 곁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이 집안을 이어나갈 존재임을 굳게 믿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 집안으로 들여올 때는 어느 가문의 자식인지 몰라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 예절이며 글 공부며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으니 참으로 기쁘기만 하오. 장원급제하여 훗날 큰 자리에 올라 가문을 빛낼 게 분명하오. 그러게 말이에요. 비록 친자식은 아니더라도 친자식 이상으로 키웠으니 도식이가 훗날 훌륭하게 학문을 펼치고 가문을 빛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지요. 몸이 굳은 채로 얘기를 듣고 있던 도식은 자신이 업둥이이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에 그제야 부모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이 집안의 혈육이 아니라 보자기에 쌓여 대문 밖에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도식은 엄청난 충격으로 온몸이 얼어붙어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겨우 발을 옮겨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도식은 내가 업둥이라니. 지금 부모님이 내 친부모가 아니었다니.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도식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님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들며 자리에 주저앉아 애써 감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풍운의 꿈을 그리며 스스로 결심했던 과거 시험 준비, 늘 다정하고 포근한 미소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의 모습, 갓난아기를 버린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 등으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셨는데 눈시울이 점점 붉어져 잠을 청할 수가 없었지요. 도식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가문에 대한 자신의 역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지요. 또한 곧 닥쳐올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었으니 엄습하는 무게는 한층 더 무거웠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뒤로 도식은 생각이 복잡해져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식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괴로움을 잊기 위해 홍등가를 드나들며 기생들과 술에 취해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답니다. 그리하여 도식은 순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가문의 품위를 해친다는 사실도 술이 깨면 더 깊은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 날 낳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인가?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인데 나만 이렇게 미칠 것 같단 말이야. 도식의 이러한 변화는 온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최대감과 부인은 아이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부담감에 지쳐 그런 게 아닌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도식이 학당에도 나가지 않고 밤늦게 기생집에서 돌아와 술에 취해 쓰러지는 일이 잦아지자 어쩔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 뒷문을 통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도식을 보자 기다리고 있던 민씨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다그쳤습니다. 도식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날마다 술에 빠져 지내느냐? 무슨 일인지 이 어미에게 말 좀 해보거라. 도식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조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나오는 최대감이 보였습니다. 대감은 도식의 흐트러진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고 다소 엄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더냐? 과거 시험을 앞두고 어찌 밤낮으로 술과 기생을 쫓는단 말이냐?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면 말해보거라. 그러나 도식은 대감의 물음에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감정의 무게에 눌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어색한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뒤로도 도식의 생활은 한동안 계속 방탕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여주댁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하루하루 상심이 깊어갔습니다. 도식의 고통스러운 표정 하나하나가 그대로 자신의 상처가 되었지요. 도련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리도 마음을 놓아버렸는지 내 알 길이 없구나. 차라리 내가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도식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대문을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 여주댁은 재빨리 그를 부축하러 다가가 보았지만 도식의 시선은 늘 초점 없이 먼 곳을 향해 있었고 자기를 달래려는 여주댁의 손길을 무심하게 뿌리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여주댁은 그런 모습이 안타깝고도 가슴 아팠습니다. 마치 자식이 타락의 길로 빠져드는 걸 손 놓고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 같았지요. 어느 날 새벽 도식은 그날도 처진 모습으로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여주댁이 작은 사발에 담긴 꿀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늦도록 또 술을 드셨군요. 갈증이 날 것 같아 꿀물을 조금 타왔습니다. 술에 취하긴 했으나 아직 정신을 잃진 않았던 도식은 헛웃음을 짓고 사발을 쳐다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유모, 제게 더 이상 따뜻하게 대해주지 마세요. 저는 이미 이 집안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착각 속에서 머물고 싶지 않아요. 도식의 그 한마디에 여주댁은 깜짝 놀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도식이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그의 출생 비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지요. 도련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도식은 고개를 들어 여주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초점이 풀린 눈동자에는 왠지 모를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부모님 방 앞을 지나다 우연히 들었어요. 내가 대문 밖에 버려져 있었던 아이라는 것을요. 이 집안의 혈육이 아닌 저를 정성껏 키워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화들짝 놀란 여주댁은 그만 사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젖은 방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혹시 유모는 아십니까?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아시면 제발 알려주세요. 여주댁은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식은 한숨과 울음이 뒤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제가 뿌리도 모르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내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요? 차라리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면 좋았을 것을. 여주댁은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하며 도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꼭 자신의 아이를 어루만지듯 따뜻하고 포근한 손길이었지요. 도련님, 아마도 버린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댁에 보내드렸을 거예요. 도련님은 이 집안의 훌륭한 아드님이십니다. 가문의 위신과 채통을 잃으면 대감 어른과 부인 마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 집안에서 도련님을 아끼는 마음은 모두가 피를 나눈 가족처럼 진실하답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도식은 결국 한숨과 함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주댁이 조용히 흘린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도식은 복받치는 서름에 여주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밤 도식은 그날도 어김없이 한껏 취해 적막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숨죽인 발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지요. 곧 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여주댁이 굳은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중대한 각오를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유모.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한 걸음 다가온 여주댁은 도식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도련님,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매우 기계가 넘치는 선비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모함으로 인해 영무에 휩싸이는 바람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요. 혼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을 붙일 겨를도 없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곤 하나뿐인 서방님을 잃게 된
아내는 이미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주댁의 얘기가 깊이 심금을 울리고 있어 도식은 취했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임을 당하자 그 아내는 뱃속 아이만이라도 살리겠다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났지요.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떠돌다가 결국 혼자서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그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되었어요. 여주댁은 얼굴을 살짝 숙인 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든 아이만은 살려야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때 마침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잣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밤이 깊었지만 대문 앞에 조심스레 아기를 두고 갔지요. 여주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흐느끼다가 눈물을 훔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기가 눈에 밟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멀리 떨어져 몰래 지켜보다가 마침 유모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그 아이의 유모가 되었답니다. 그 아이를 정성으로 키워주며 곁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방법을 택했던 것이지요. 어미로서 떳떳하게 키워주지는 못할지라도 한시라도 옆에 두고 돌봐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도식은 이 이야기가 낯선 남의 얘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몇 가지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쿵쿵 뛰고 조여왔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며 아무 말도 못했지만 고개를 들어 여주댁이 입술을 깨물고 바르르 떠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라도 지켜볼 수 있다면 이 모진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달래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거라 믿었지요. 이야기를 마치자 여주댁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숨죽여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흔들리는 어깨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그 아기가 바로 자신임을 직감하였습니다. 모든 궁금증이 풀려 확실히 깨닫게 되자 너무나도 큰 충격에 도식은 말없이 여주댁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여주댁의 품으로 와락 안겨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유모, 아니, 어머니. 도식은 그저 울분인지 서글픔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필요 없는 순간 둘은 서로가 가진 상처를 마주한 채 더 이상의 위선도 숨김도 없이 하염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식과 여주댁 사이에는 그동안 다 못한 모자간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도식은 한참이나 흐느끼다 눈물 섞인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게 진실을 알려주셔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무탈하게 클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주댁은 미안한 감정과 마음의 짐을 덜게 된 듯 도식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짓다가도 감정이 복받쳐 다시 울먹였습니다. 도련님은 그냥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전부였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잘 자라주는 모습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도련님을 키우는 내내 이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었답니다. 부디 이 어미를 용서하고 잘 살아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도련님이 훌륭하게 자라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오랜 비밀이 벗겨지면서 남모르는 출생의 비밀에 갇혀 더 이상 방황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된 도식은 그 보답의 길은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자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조용히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명은 슬프면서도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도식은 최대감과 부인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방탕한 생활을 해온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죄스러워 머리를 조아려 용서를 구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소인이 그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부모님과 가문을 욕보인 죄에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방탕한 생활을 한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부디 지난날의 불충을 용서해 주십시오. 최대감과 부인은 뜻밖의 일에 의아한 표정으로 도식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누구보다 애타게 걱정하고 기다려왔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확인하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씨 부인은 도식을 와락 껴안으며 우리 아들 도시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주어 참 고맙구나. 앞으로는 스스로를 아끼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다오. 최대감 역시 감격하여 반겼습니다. 그래, 그리 마음먹었다면 이젠 묵은 때를 깨끗이 씻고 과거 시험 준비에 전념하도록 하여라. 그간의 잘못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헛된 일로 정신을 놓지 말 거라. 도식은 부모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리고 부끄러웠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도식은 다시 학당과 서실을 오가며 과거 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은 오직 학문에 매진하여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는 것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식은 과거 시험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장원급제하였습니다. 최대감과 부인은 기쁨에 겨워 며칠간 잔치를 열어 기쁨을 나누었지요. 여주댁은 마당 한편 나무 아래에 서서 조용히 도식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삼켰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을 보고 있었지요. 도련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도시가 고맙다. 처음으로 불러보는 아들의 이름, 여주댁은 하염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주댁은 혹시나 들키기라도 할까봐 몸을 돌려 뒷마당으로 가려 할 때 헛구역질과 함께 심한 기침이 나오더니 결국 피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애써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재빨리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잔기침이 계속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침이 나오고 속이 더부룩할 때마다 송악가루만 먹곤 하였지요. 잔치가 거의 끝날 무렵 도식은 부모님과 하객들을 배웅한 뒤 여주댁을 찾았습니다. 여주댁이 머무는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려던 찰나 깜짝 놀라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헉헉. 여주댁은 힘겨운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가슴팍을 움켜쥔 채 붉은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황급히 달려가 여주댁을 부축하며 말하였어요. 유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당장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여주댁은 떨리는 손으로 도식의 소매를 붙잡고 애써 괜찮다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병세가 깊어졌다는 사실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늦은 밤 급히 달려온 의원은 진맥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침이 심하고 혀를 토해내는 것으로 보아 심장이 크게 상해 있습니다. 위장과 폐 부분에 오래된 병이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듯합니다. 의원은 약을 쓴다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냉혹한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로 치면 폐암이나 위암에 걸린 상태여서 이미 손쓰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은 도식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간간히 기침할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라는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도식은 다음 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주댁이 바로 자신의 생모임을 밝히고 큰 병을 얻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그녀의 곁에서 극진히 모시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최대감 부부는 화들짝 놀랐지요. 도식이 업둥이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그렇고 유모가 친모였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자초지종을 도식과 여주댁에게서 모두 듣게 된 최대감 부부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을 헌신한 여주댁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구나. 이 집안 식구 모두에게 알리고 여주댁을 편히 보살피자꾸나. 어미와 자식이 어떻게든 다시 만나 인연을 잇게 된 것도 기쁜 일이 아니더냐. 도시가 여주댁을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우리가 너를 위해 무엇인들 못해주겠느냐. 여주댁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꾸나. 그리하여 여주댁은 유모가 아닌 도식의 친어머니로서 최대감의 한 식구가 되어 더 큰 대우를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을 거의 상주시키다시피 하여 상태를 살피고 보양식과 약 처방도 아끼지 않았지요.
쇠약한 몸으로도 여주댁은 도식을 볼 때마다 두 손을 꼭 잡고 그냥 부드러운 표정으로 웃기만 하였지요. 그때마다 도련님, 아니 아들아. 내가 이렇듯 훌륭하게 자라주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이제야 진정한 어미와 자식이 되었으니 이 어미는 한없이 행복하단다. 고했지요. 도식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시린 가슴을 내색하지 않고 더욱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야속하게 병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여주댁의 증상은 급속도로 악화하였고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무렵 배시시 미소를 지으며 도식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모두 너의 덕이란다. 내 남은 생이 짧아도 너의 얼굴 보며 지냈으니 여한이 없구나. 여주댁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자 도식은 끝내 절규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최대감 부부도 함께 울먹이며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결국 여주댁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평생토록 지켜볼 수 있었기에 행복한 삶이었지요. 도식과 최대감 부부는 비통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주댁을 최씨 가문의 선산에 모시는 데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도식은 여주댁의 무덤 앞에 깊이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그 험난한 세월 키워주시며 이제라도 어머니를 알게 되었으니 아들의 성공과 행복을 보시면서 이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남은 삶은 어머니의 뜻을 잊지 않고 바르고 훌륭하게 살겠습니다. 어느새 도식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남의 집에 업둥이로 보냈지만 자식을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고 키워내야 했을 어머니의 희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는 들꽃야담의 이야기였습니다.